노루가 된 동생. 오랜 옛날 물이 아주 귀한 시절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 물이란 물은 다 말라붙었어요. 그때는 3년에 한 차례씩 비가 내렸는데 사람들은 그 빗물을 받아두었다가 3년씩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샘과 강이 다 말라붙어도 딱 한 군데 물이 괴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짐승의 발자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기이한 것은 짐승 발자국에 괸 물을 먹으면 그 짐승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었어요. 호랑이 발자국에 괸 물을 먹으면 호랑이가 되고 토끼 발자국에 괸 물을 먹으면 토끼가 되는 것이었죠. 그 무렵 어느 산골에 다정한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오누이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오랫동안 둘이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남매 간의 우애가 매우 깊었어요. 어느 날 누나는 어린 동생을 데리고 먹을 것을 구하러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온통 가뭄이 들어서 그런지 먹을 만한 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죠. 하루 종일 헤매다 보니 동생이 목이 마르다며 보채기 시작했어요. 누나, 목이 말라 죽겠어. 하지만 강물도 말라붙은 시절인데 깊은 산속에 들어와 어떻게 물을 구할 수 있겠어요. 혹시나 하고 샘물을 찾아봤지만 헛일이었어요. 그런데 갈증을 참지 못한 동생이 그만 노루 발자국의 갯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날름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동생은 금방 새끼 노루로 변해버렸어요. 누나는 너무 갑자기 당한 상황이라 어쩔 줄 모르며 그저 노루의 목을 껴안고 울기만 했어요. 그때였어요. 마침 사냥을 나온 사내가 지나가다가 누나가 우는 것을 발견하고는 다가왔죠. 왜 노루목을 잡고 울고 있어? 누나는 동생이 노루가 된 사연을 사내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자 사내는 사정을 딱하게 여겨 누이와 노루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사냥꾼은 며칠 뒤 누나의 마음이 아름다워 아예 결혼을 하여 한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노루가 된 동생은 마당에 집을 만들어 주어 지내게 했죠. 사냥꾼은 매일 아침마다 사냥을 하러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나간 뒤에 누나는 노루 집 앞에 앉아 하루 종일 동생이 어서 사람으로 되돌아오기를 기원했어요. 어느 날 사냥꾼은 아내를 불러 말했어요. 어젯밤에 불길한 꿈을 꾸었어. 그러니 오늘은 문을 꼭 잠그고 집 안에서만 지내도록 하시오. 누가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알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남편을 배웅한 뒤 아내는 노루집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오늘은 동생과 함께 지낼 수 없게 된 탓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었어요. 그런 뒤 아내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꼭 잠그고 있었죠. 그런데 조금 있으니 웬 노파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그러니 밥 한 술만 주오. 노파는 간절한 표정을 지으며 몇 번이고 간청을 했어요. 아내는 노파가 너무 불쌍해 보여 도저히 야박하게 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파를 집 안으로 불러들여 밥을 한 그릇 차려주었죠. 노파는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밥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그런 뒤 갑자기 눈을 비비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아유, 정말 고맙수, 색시.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겠수? 네, 무슨 부탁인지 말씀해 보세요. 내가 아까 이리로 오는 도중에 그만 빈녀를 잃어버렸지 뭐유. 내가 눈이 어두워서 찾지를 못하고 그냥 돌아왔는데 섹시가 가서 좀 찾아주구려. 아내는 그 말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파의 뒤를 따라 은비녀를 찾아주러 나섰죠. 하지만 노파는 비녀를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만 했어요. 아이고, 잃어버린 곳이 어딘지 정말 모르겠네. 그러면서 급기야는 낭떠러지가 있는 곳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 금방 어딘 것 같은데, 색시가 이 부근을 좀 잘 뒤져봐 주시오. 아내는 허리를 잔뜩 수그린 채 낭떠러지 주변을 사사치 뒤졌어요. 그러나 비녀는 찾을 수가 없었죠. 바로 그때 노파는 아내의 뒤로 돌아가 그녀의 엉덩이를 힘껏 밀어버렸어요. 아내는 비명과 함께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제야 내 소원대로 되었구나. 노파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서너 번 뒤로 훌뚝훌뚝 제주를 넘었어요. 그러더니 노파는 금방 사냥꾼의 아내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렇게 둔갑을 한 노파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사냥꾼을 기다렸어요. 저녁이 되자 사냥꾼이 집으로 돌아왔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오늘도 고생이 많았죠? 어서 식사하세요. 노파는 사냥꾼을 맞이하며 아양을 떨어댔어요. 그때 문 밖에서 노루가 앞발로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당신 동생이 왜 저러지? 무슨 일 있었어? 사냥꾼이 저녁 식사를 하다 말고 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아유, 별일 아니에요. 오늘 점심을 굶겼더니 화가 나서 저러는 거예요. 점심을 안 주다니?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 않았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동생에게 밥을 안 주다니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요? 아휴, 저놈의 노루새끼 때문에 공연히 나만 욕을 먹네. 노파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사냥꾼은 그 말을 놓치지 않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군. 안 하던 나쁜 말까지 하고. 사냥꾼은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노루가 집 안으로 급히 뛰어들면서 사냥꾼의 바지를 물어 끌었어요. 어디로 가자고 이러냐? 그래, 앞장서거라. 사냥꾼은 노루를 앞세우고 뒤를 따라갔어요. 노루는 누나가 떨어진 낭떠러지에 멈춘 뒤 그곳을 서성거렸어요. 이상하군. 왜 여기서 서성거리지? 사냥꾼은 낭떠러지 밑을 한번 쳐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저 밑으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저런, 사람이 쓰러져 있었군. 사냥꾼은 급히 낭떠러지 밑으로 내려가 보았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여보! 부인!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부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뒤따라온 노파도 자기 부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냥꾼은 영문을 몰라
두 여인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노루가 쓰러져 있던 자기 누나의 얼굴을 핥아주었어요. 그러자 죽은 줄 알았던 누나가 부스스 눈을 뜨며 일어났어요. 내가 왜 여기에 누워있지? 노루는 깨어난 누이가 하도 반가워 누나! 하고 외쳤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소리가 사람의 목소리로 들렸어요. 누나가 깜짝 놀란 노루를 깨어났죠. 내가 이제 말을 하는구나. 누나가 노루를 껴안자 동생은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어요. 상황이 갑자기 변하자 노파는 슬금슬금 꽁무니를 뺐어요. 이제야 모든 내막을 알겠군. 사냥꾼은 꽁무니를 빼며 달아나는 노파를 향해 활을 쏘았어요. 화살을 맞은 노파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늙은 여우가 누워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는 그 마을에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하여 강물이 흐르고 샘물이 다시 솟았죠. 또한 노루 발자국에 괸 물을 먹어도 노루가 되는 일은 다시는 없었답니다. 소금 장수와 여인의 곡소리. 옛날에 젊은 소금 장수가 있었어요. 하루는 소금을 짊어지고 팔러 다니다 보니 산중에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이미 날은 어둑어둑해져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아이고. 그 울음소리는 몹시 애절하여 소금 장수의 심금을 울렸어요. 이미 날이 어두웠는데 웬 여인의 곡소리가 저리도 슬플까?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다음날 다시 산중으로 올라와 보니 똑같은 울음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구나. 소금 장수는 한번 그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자고 생각한 뒤 걸음을 옮겼어요. 소금 사려! 소금 팝니다! 한 걸음씩 옮기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집 앞에 이르자 30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인이 안에서 나왔어요. 여기 소금 좀 주세요. 마침 소금이 떨어져서 읍내에 가려고 했는데 잘 되었네요. 소금 장수는 젊은 여인에게 소금 한 대를 팔고 말을 걸었어요. 저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는데 혹시 이 집에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네, 실은 제 남편이 그만. 아, 그랬군요. 그런데 어제도 울음소리가 들리던데 왜 장사를 지내지 않고 공만 하고 계십니까? 누추하지만 우선 안으로 드시지요. 여인은 소금 장수가 지낼 방으로 안내한 뒤 밥상을 차려주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식사를 마치고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만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는지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으니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남편은 썩은 새끼로 여물해서 관에 놓지 말고 그냥 맨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장사를 지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세상을 등졌어도
빨리 장사를 지낼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셨군요. 장사 지내는 것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염은 3배로 해야 하는데 썩은 새끼줄을 사용하라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주인 양반의 유언이 그러하니 어찌하겠습니까? 소금 장수는 여인의 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썩은 새끼로 여물한 뒤 시신을 지게에 지고서 여인을 따라 나섰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산중을 뒤덮고 있어서 앞을 분간하기도 힘들었어요. 여인은 얼마쯤 가다가 멈추어 서서 말했죠. 이곳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남편을 묻지요. 소금 장수는 지게에서 시신을 내려놓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어두웠기 때문에 대충 바닥이 고른 곳에 삽을 찔렀죠. 그런데 소금 장수는 사방이 캄캄해서 구덩이를 파는 그곳의 옆이 정길 낭떠러지인 줄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구덩이를 다 파자 여인이 소금 장수에게 말했어요. 손님께서는 제 남편의 다리를 잡아주시지요. 소금 장수가 시체의 다리를 들고 막 구덩이에 넣으려는데 갑자기 시신이 움찔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신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소금 장수가 놀라서 여인에게 말하는 순간 아닌 게 아니라 시신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썩은 새끼줄을 끊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시신은 소금 장수를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와! 미처 손을 쓸 수도 없이 소금 장수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벼랑 밑으로 떨어졌어요. 여인의 남편은 몸에 감겨있던 나머지 새끼줄을 툭툭 털어내며 크게 웃어젖혔어요. 여인도 남편을 따라 손뼉을 치며 좋아했죠. 저런 미련한 장사치 같으니 썩은 새끼줄로 염을 하라는 말을 믿다니 정말 어리석은 친구군. 그러게 말이에요. 여인과 남편은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연방 웃으며 좋아했어요. 어서 집으로 돌아갑시다. 남편이 여인에게 말했어요. 그래요. 빨리 가서 저 얼간이의 전대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봐야겠어요. 아휴, 정말 궁금해 죽겠네. 알고 보니 이들 부부는 산중에 들어온 장사꾼들을 유인해 생명을 빼앗고 금품을 털어온 강도들이었어요. 한편 벼랑으로 떨어진 소금 장수는 요행이 나뭇가지에 걸려 구사일생으로 목숨만은 구했어요. 이 연놈들이 금품을 빼앗는 것으로도 모자라 생사람을 잡아 죽이는구나. 오냐,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을 살려두나 봐라. 화가 치민 소금 장수는 복수를 하기 위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다시 그 집으로 찾아갔어요. 부부는 소금 장수가 묵던 방에서 그의 물건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주인장 계시오. 날이 밝을 때까지만 묵고 가게 좀 해주시오. 여인이 쪼르르 나왔어요. 하지만 여자는 그가 소금 장수인지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부부는 바쁘게 움직여 방을 비워주었어요. 오늘은 아주 운이 좋은 날이군. 2놈씩이나 걸려들었으니 말이야. 소금 장수가 다시 방에 들어가 눕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또 여인의 곡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는 아까처럼 여인을 불러내 가닥을 물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남편이 급사를 하고 말았지 뭡니까? 그러면서 좀 전과 같은 수법으로 남편의 장사를 치러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나 소금 장수는 이번만큼은 썩은 새끼줄 대신 미리 구해온 튼튼한 새끼줄로 남편을 꽁꽁 묶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여인은 소금 장수를 이끌고 낭떠러지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소금 장수가 땅을 다 파니 여인은 같은 수법으로 시신의 다리를 잡으라고 말했죠. 그가 시신의 다리를 잡는 순간 남편이 몸을 움찔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시신이 움직이다니? 이럴 수가! 이건 분명 귀신이 장난을 치는 것이오.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면서 소금 장수는 시신을 세게 밀어버렸어요. 순간 남편은 새끼줄에 꽁꽁 묶인 채 벼랑 아래로 떨어져 버렸죠. 어머, 이러면 안 되는데? 여인은 깜짝 놀라 낭떠러지로 달려갔어요. 위험해요. 이리 오시오. 그곳은 낭떠러지란 말이오. 소금 장수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인은 발을 헛디뎌 그녀 역시 비명을 지르며 벼랑 아래로 떨어졌어요. 소금 장수는 눈을 감고 나직하게 읊조렸어요. 두 사람을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모두 당신들의 운명이려니 생각하시오. 그 후 다시는 산중에서 여인의 곡소리가 들리지 않았답니다. 두꺼비 정승. 옛날 어느 마을에 오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는 매일 이른 새벽에 산으로 올라가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정성으로 기도를 올렸어요. 그 정성에 산신령도 감동을 했는지 기도를 올린 지 100일 만에 마침내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10달 후에 태어난 아이는 뜻밖에도 사람이 아닌 두꺼비였어요. 너무 놀란 부부는 처음에는 몹시 실망했지만 그래도 산신령께서 점지해 주신 아이니만큼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워보자고 맹세했어요. 하지만 두꺼비는 점점 자라면서 동네에서 따돌림을 받아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늘 집안에서 혼자만 놀아야 했어요. 그래도 두꺼비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10살이 되었어요. 하루는 두꺼비가 아버지에게 찾아와 말했어요. 아버님, 제게도 글을 가르쳐 주세요. 저도 글을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이들 부부는 글을 배우지 못한 일자무식이었기 때문에 글을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저도 서당에 가게 해주세요. 그건 더욱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아이들의 놀림을 받을 게 뻔한데 서당에 보내기도 난감한 일이었죠. 하지만 두꺼비는 당당하게 나서며 말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글을 배우고 말 거예요. 제가 직접 훈장 선생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어요. 두꺼비는 그 길로 곧장 서당으로 달려갔어요. 훈장님, 저도 글을 배우고 싶으니 내일부터 서당에 나오도록 허락해 주세요. 서당의 훈장 역시 두꺼비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듣고 있던 터라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는 게 걱정스럽긴 했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기특하여 허락해 주셨어요. 오냐,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 대신 남들보다 열심히 글을 읽혀 꼭 훌륭하게 되어야 한다. 예, 감사합니다. 두꺼비는 신이 나서 집으로 달려와 이 기쁜 소식을 부모에게 알렸어요. 그게 정말이냐? 다행이구나.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래,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거라. 다음 날부터 두꺼비는 서당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두꺼비로 놀려도 전혀 개의치 않고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두꺼비도 청년이 되었어요. 어느 날 두꺼비는 다시 아버지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이제 저도 장가를 들어야 할 나이가 되었으니 배필을 구해주십시오, 아버지. 이번에도 아버지는 난감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사람도 아닌 두꺼비가 장가를 가겠다고 나서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죠. 얘야, 물론 내가 장가를 들 나이가 되었다는 것은 알지만 어느 색시가 내게 시집을 오겠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재산이 많아서 가난한 집 처녀를 데리고 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지만 두꺼비의 고집은 대단했어요. 아버님, 저는 꼭 장가를 가야겠습니다. 제가 이미 보아둔 처녀가 있습니다만. 뭐라고? 어느 색시인데 그러느냐? 허진사 댁의 딸들이 예쁘다고 들었습니다. 허진사 집 딸들이라면 가문도 좋고 미모도 뛰어난 처녀들이었어요. 뭐야? 그건 좀 어렵지 않겠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두꺼비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저는 꼭 그 처녀들 중에 한 명과 결혼하겠습니다. 두꺼비 부모는 할 수 없이 다음 날부터 혹시나 두꺼비의 색시가 있을까 싶어 이웃 마을까지 돌아다니며 수소문해 봤어요.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만 믿고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녔지만 역시 예상대로 두꺼비에게 시집을 오겠다는 처녀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달이 넘게 이 마을 저 마을 수소문하고 다녔지만 모두 헛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각오로 허진사 댁으로 찾아갔어요. 허진사는 첫 마디부터 펄쩍 뛰었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어떻게 우리 예쁜 딸들을 두꺼비에게 시집 보낼 수가 있는가? 정신이 어떻게 된 모양이군. 관가로 끌고 가기 전에 당장 물러가시오. 아버지는 허진사에게 몇 번이고 더 매달려 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허진사의 화만 부추길 뿐이었어요. 아버지는 역시 안 되겠다 싶어 돌아서려는 참이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쁜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러세운 처녀는 바로 허진사의 셋째 딸이었어요. 부족합니다만 저를 두꺼비 도령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셋째 딸이라면 허진사의 5딸 중에서도 가장 예쁜 처녀였어요. 뭐야? 내가 두꺼비한테 시집을 간다고? 아이고. 허진사는 너무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셋째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물론 아버님의 걱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옵니다만 결코 아버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자식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두꺼비 도령이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부디 소녀의 청을 거두어 주십시오. 허진사댁 셋째 딸의 고집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어요. 결국 허진사는 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혼을 허락했어요. 내 마음대로 하거라. 하지만 오늘 내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을 생각은 하지 말거라. 이제부터 나는 너를 내 딸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허진사의 단단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셋째 딸은 결국 두꺼비 아들과 혼인식을 올렸어요. 자기 소원대로 예쁜 아내를 얻은 두꺼비는 더욱 학업에 정진했어요. 셋째 딸 역시 며느리로서 시부모의 공양과 남편 뒷바라지에 정성을 다했답니다. 다시 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두꺼비가 아버지를 찾아가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 학문도 어느 정도 익혔으니 과거를 보아야겠습니다. 아버지는 두꺼비 아들을 말렸어요. 우리 같은 농부들이야 농사나 잘 짓고 사는데 필요한 글이나 날면 된단다. 더구나 내가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가면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놀리겠느냐. 아버지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말하자 곁에 다소곳이 앉아있던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니옵니다. 사내 대장부가 세상에 나와 어찌 글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서방님의 학문을 이 작은 골에서 썩힌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서방님께서 과거에 응시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님. 두꺼비의 부모는 고집센 아들 내외의 간곡한 청을 결국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이왕 과거를 보려고 떠나는 것이니 꼭 급제하거라. 염려 마십시오, 아버님. 반드시 장원을 하여 그동안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데 대한 보답을 꼭 하겠습니다. 두꺼비는 부모에게 큰 절을 올리고 아내와 이별의 인사를 나눈 뒤 한양으로 떠났어요. 과거 시험장에 이르자 예상했던 대로 사람들은 두꺼비를 보며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세상에 두꺼비가 과거를 본다고? 하지만 두꺼비는 개의치 않고 자기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드디어 시험이 끝나고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두꺼비가 장원을 차지하게 되었던 거예요. 두꺼비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임금이 씌워주는 어사화를 쓰기 위해 앞으로 나갔어요. 펑! 두꺼비 머리 위에 어사화가 얹혀지는 순간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하얀 구름 같은 연기가 시험장 안에 가득 퍼졌어요. 아니, 저럴 수가? 두꺼비가 있던 자리에는 훤칠하게 생긴 청년이 어사화를 쓰고 있었어요. 청년이 임금에게 큰 절을 한 뒤 아뢰었어요. 저는 본디 사람이었는데 용왕의 저주를 받아 그동안 두꺼비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아내를 맞이하고 학업에 정진하여 이렇게 장원급제를 하니 용왕께서 저를 다시 사람으로 환생시켜 주신 겁니다. 호호, 용왕께서 내게 인재를 보내주셨구나. 그대는 앞으로 백성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도록 하라. 그것이 용왕에 대한 본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때부터 그를 두꺼비 정승이라고 불렀으며
선행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려 오랫동안 벼슬 자리에 머물렀다고 한답니다. 원바위 전설. 옛날 어떤 마을에 원바위라 불리는 바위가 있었는데, 원이란 그 고을의 수령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이 바위에 얽힌 이야기는 이러했어요. 원바위가 있는 지방에 안진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어찌나 위세를 떨고 다니는지 가난한 동네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기가 일쑤였어요. 그래서 안진사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은 아주 나빴어요. 그는 과거에서 진사에 합격했으나 벼슬을 살지는 못했어요. 그저 진사라는 것에 만족하며 동네에서만 주름을 잡고 다녔죠. 못 배우고 돈 없는 동네 사람들의 위에 서서 못된 일만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안진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다 호소할 길이 없었어요. 관청에다가 호소문을 올려도 이미 사또도 안진사에게 먹은 뇌물이 있어서 거절당하기가 일쑤였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힘없고 배운 것이 없어서 무슨 뾰족한 방법이 없이 당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사또가 부임을 해왔어요. 그 사또는 사리 판단이 분명하고 백성을 위하는 인물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야말로 안진사를 혼내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여러 사람이 공동명의로 사또에게 호소문을 올렸어요. 그러자 신임 사또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죠. 나는 이미 이 마을에 오기 전부터 안진사에 대한 좋지 못한 평판을 들어왔다. 그러니 그동안 그대들이 안진사에게 당했던 사정을 자세히 말해보아라. 사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한 억울함을 줄줄이 엮어냈어요. 그중 한 사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내는 지난 봄에 먹을 것이 떨어져 안진사를 찾아가 가을에 이자를 잘 쳐서 갚을 테니 양식을 구워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안진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듣고 보니 사정이 딱하구먼. 지금 자네에게 구워줄 쌀이나 보리는 없고 그 대신 수수를 한 말 주지. 사내는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수수라도 달라고 했어요. 예, 그거라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가을에 얼마로 갚으면 될까요? 그저 수수 하나만 가져오라고. 수수 한 마리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가져가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사내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어요. 그래, 수수 하나야. 그런데 나중에 실수가 없도록 여기 장부에다 하나 만들어 두고 가게. 그러면서 장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김서방이 갚아야 할 내용, 수소하다. 그런 다음 사내에게 장부에 적힌 내용을 읽어주었어요. 수소하나요? 수수가 아니고 수소입니까? 그리고 하나가 아니고 한 마리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사내는 글을 읽지는 못했으나 남이 읽어준 내용을 못 알아들을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기에 그렇게 되물었던 것이었어요. 아, 이 사람아, 이 지방에서는 수수를 수소라고 하지 않은가? 그리고 하나나 한 마리나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참 답답하구만. 그러니 사람은 배워야 하는 거야.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리 와서 장부에 틀림없다는 표시를 하게. 서명을 하라는 말이었어요. 사내는 안진사의 요구대로 장부에 서명을 한 뒤 수수 한 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세월이 흘러 가을이 되었어요. 안진사에게 꾸어온 수수 한 마를 갚아야 할 때가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내는 제일 잘된 수수만을 골라내고 거기다가 정성 들여 키로까지 불어서 수수 한 마를 만들어 안진사 집으로 찾아갔어요. 지난 봄에 양식을 구워주셔서 정말 요긴하게 잘 먹었습니다. 약속대로 여기 수수 한 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안진사는 눈을 부릅뜨며 말했어요. 수수 한 말이라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내는 영문을 몰라 물었지요. 지난 봄에 수수 한 말만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큰일 날 소리 하는구먼.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야? 이 장부를 보게나 여기에는 수수 한 말이 아니라 수소 하나라고 적혀 있지 않나? 예, 맞습니다. 수소 하나요. 그때 진사 어른께서 그 말이나 수수 한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난 그런 말 한 기억 없어. 그리고 수수하고 수소하고 어떻게 같은가? 그럼 도대체 수소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수소도 몰라? 수컷소가 수소지 뭐야? 예? 수컷소요? 황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네가 분명 수소 하나를 준다고 여기 서명까지 하지 않았나? 지금 와서 딴소리하면 안 되지. 난 그때 자네 집에 있는 수컷 황소를 준다는 말로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사내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수수 한 마를 얻어먹고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황소를 잃게 되었으니 정신이 아떼게질 만한 일이었어요. 진사어른, 농담이시죠? 세상에 수수 한 마를 황소 한 마리와 바꾸는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없어? 자네가 바로 그 사람 아닌가?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놀리는 거야? 안진사는 오히려 화를 내며 소리를 쳤어요.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자네가 서명한 장부도 있으니 난 지금 사람을 보내서 자네 집 황소를 끌고 올 테니 그렇게 알게. 그러면서 안진사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안진사는 기어코 사내의 황소를 빼앗아 가고 말았어요. 사내는 신임 사또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어요. 사정을 다 들은 사또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지요. 글자 삐침 하나에 수백 배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구나. 이런 괘씸한 자 같으니라고. 알았으니 그만 돌아가도록 하라. 이튿날 사또는 직접 안진사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안진사는 뜻밖의 방문을 받고 무척 기뻐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사또. 이런 누추한 집에 몸소 오시다니 황송할 뿐입니다요.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안진사는 호들갑을 떨며 사또를 맞이했어요. 안진사는 자기 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차리라는 둥 사또에게 바칠 값질 선물을 준비하느라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사또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괜찮습니다. 나는 원래 시를 짓고 노래하기를 좋아합니다.
집안에서 이렇게 법석을 떨 것이 아니라 저기 물가 바위에 올라가 함께 시를 읊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또의 뜻이 그러시면 따르지요. 저도 재주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명색이 진사이니 시 짓고 노래 부르는 것을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사또와 안진사는 함께 동네에 있는 상가에 바위로 올라갔어요. 사또는 안진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내의 억울한 사연에 대해 말을 꺼냈어요. 그러자 안진사는 손을 내저으며 펄쩍 뛰었어요. 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도 옛 성현의 말씀을 익혀서 진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경우 없는 짓을 하겠습니까? 김서방이 지난 봄에 와서 식량을 구워달라기에 저도 먹고 살기 어렵지만 하도 딱해서 쌀 한 가마니를 주었습니다. 쌀을 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랬더니 김서방이 무척 고마워하면서 이 봄에 먹지 못해 죽으면 집이고 논이고 갖고 있은들 뭐하냐면서 자기가 아끼던 수컷 항소를 가을에 주겠다고 해서 받은 것뿐입니다요. 그래서 제 장부에다 수소 하나라고 쓰고 김서방이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김서방 말하고는 너무 다르군요. 아이고 사또, 그 무식한 자가 뭘 알겠습니까? 사또께서 그런 무식한 자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떼를 쓰거든요. 그럼 김서방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서 얼른 사내를 불러오도록 했어요. 잠시 후 도착한 사내는 지금까지의 사연을 다 듣고 난 뒤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사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만 저는 쌀을 가져다 먹은 적이 없습니다. 수수 한 마리 전부입니다. 그런데 제 목숨과도 같은 황소를 끌고 갔으니 이제 저는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안진사가 벌떡 일어서더니 사내를 노려보며 호통을 쳤어요. 이런 변만득한 놈 같으니라고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말을 짓거리느냐? 사또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안진사를 보고 있노라니 화가 치밀었어요. 이보시오 안진사, 여기 이 바위를 보시오. 사또가 옆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가리켰어요. 이 바위는 매우 단단하지만 백성의 원망에는 갈라지고 말 것이요.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죄가 있다면 김서방의 원망에 이 바위가 갈라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또는 있는 힘껏 바위 위를 발로 밟았어요. 그러자 바위 위에 사또의 발자국이 푹 파였어요. 연이어 또 한 번 발로 밟자 바위 한중간에 금이 갔어요. 그 광경을 지켜본 안진사는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말았죠. 저럴 수가? 마침내 안진사가 있는 쪽의 바위가 반으로 갈라지면서 기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또와 사내가 있는 쪽의 바위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죠. 마침내 반쪽 난 바위는 안진사를 덮치며 강 아래로 구르기 시작했어요. 안진사는 순식간에 반쪽 난 바위를 하는 채 강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끝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안진사는 그렇게 물에 빠져 숨을 거두고 나머지 반쪽 바위는 아직도 경기도 양평군에 남아 있답니다.
은혜 갚은 개구리.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농사꾼이 살았어요. 이 농사꾼은 날마다 논에 가서 물 대고 김 매고 거름 주고 이렇게 부지런히 일을 했죠. 그런데 하루는 논에 가다 보니 길가 개울에 올챙이 한 마리가 펄떡펄떡 뛰고 있는 거예요. 그 해는 비가 안 와서 봄부터 날이 몹시 가물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개울물이 바짝 말랐는데 물이 없어지니까 올챙이가 갑갑해서 팔딱팔딱 뛰고 있었던 거예요. 농부가 가만히 보니 그냥 두면 올챙이가 곧 죽을 것 같았어요. 에이구, 저것도 이 세상에 살러 나왔는데 저러다 죽으면 얼마나 원통할꼬. 이렇게 생각하고 그 올챙이를 고이고이 손바닥에 얹어가지고 물이 있는 논에다 넣어줬어요. 논에는 늘 물을 대니까 올챙이가 죽을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 놓고 그 다음 날부터는 논에 가기만 하면 올챙이가 잘 사는지부터 들여다봤어요. 올챙이는 다행히 참 잘 자랐어요. 몸집이 점점 커지더니 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짧아지고 얼마 뒤에는 개구리가 됐어요. 개구리가 되어서는 농사꾼이 나타나기만 하면 반갑다는 듯이 개굴개굴 울었지요. 그렇게 개구리를 동무 삼아 농사일을 하며 사는데 하루는 논에 가다 보니 웬 아이들이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 농부가 구해준 바로 그 개구리였어요. 얘들아, 그 개구리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집에 가지고 가서 구워 먹어야지요. 그러지 말고 그 개구리 나다오. 이 떡을 줄 테니 개구리와 바꾸자. 마침 점심밥 대신 먹으려고 챙긴 보리 개떡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걸 모두 아이들에게 주고 농부는 개구리를 샀어요. 그리고는 개구리를 다시 논에다 놓아줬죠. 며칠이 지났는데 하루는 논에 나가 보니 개구리가 여느 때보다 더 시끄럽게 개굴개굴 울었어요. 왜 그러나 하고 들여다보니 개구리가 하얀 구슬을 입에 물고 있다가 툭 내뱉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 주려고 그러나 보다. 농부는 생각하고 그 하얀 구슬을 주워 호주머니에 넣어뒀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보니 호주머니가 불룩했어요. 웬일인가 하고 들여다보니 호주머니 안에 쌀이 가득 들어있지 뭐예요. 하얀 구슬은 쌀 속에 그대로 들어있고 말이에요. 이거 참 신기한 일이로구나. 이 구슬이 쌀을 내는 구슬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얀 구슬을 빈 솥에 넣어 봤더니 글쎄 비어있던 솥이 금세 쌀이 가득 차더래요. 독에 넣으면 독에 쌀이 가득 차고 자루에 넣으면 자루에 쌀이 가득 차고. 이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농부는 금세 부자가 됐죠. 독마다 자루마다 쌀을 가득 채워놓고 부자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그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그 고을 원님은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욕심쟁이였는데 그 소문을 듣고 사람을 시켜서 농사꾼을 불러들였어요. 네 이놈, 그 구슬은 어디서 났느냐? 바른 대로 아뢰어라. 예,
논에 사는 개구리한테서 얻었습니다. 그 개구리가 내 것이더냐? 제가 그 개구리 목숨을 살려준 적은 있지만 물가에 절로 사는 개구리를 어찌 제 것이라 하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본래 내 것이 아니란 말이렸다. 임자 없는 물건은 관청에 바치는 것이 나라의 법이니라. 그러니 그 구슬을 어서 바치거라. 원님이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데 당할 수가 있나요? 농부는 할 수 없이 구슬을 원님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논에 나가 보니 또 개구리가 여느 때보다 더 시끄럽게 개굴개굴 울어댔어요. 그래서 보니 이번에는 개구리가 노란 구슬을 입에 물고 있다가 툭 뱉어내는 거예요. 그걸 주워 가지고 또 호주머니에 넣어뒀죠. 집에 돌아와서 보니 이번엔 호주머니에 엽전이 가득 들어있지 뭐예요. 엽전을 내는 구슬을 이번엔 얻은 거예요. 구슬을 괴짝에 넣어두면 괴짝에 엽전이 가득 차고 뒤주에 넣어두면 뒤주에 엽전이 가득 차고 이러니 뭐 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죠. 아무데나 구슬만 넣어두면 엽전이 가득가득 차니 혼자서 쓰고도 남아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욕심쟁이 원님은 또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더니 또 농사꾼을 불러들였죠. 네 이놈! 임자 없는 구슬을 얻었으면 냉큼 관청에 갖다 바칠 일이지 여태 뭘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니 어쩔 수 없이 또 원님에게 노란 구슬을 또 뺏겼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또 논에 가보니 이번에는 개구리가 빨간 구슬을 입에 물고 있다가 툭 뱉어냈어요. 농사꾼이 이번엔 그걸 주워 집으로 안 가고 바로 원님에게로 갔어요. 그놈의 구슬을 가지고 있어 봐야 또 원님한테 뺏길 게 뻔하니 아예 일찌감치 갖다 바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거죠. 사또, 이번에는 빨간 구슬을 얻었습니다. 사또께 바치려고 가져왔습니다요. 그 말을 듣고 욕심쟁이 원님은 너무 좋아 그만 입이 해불쩍 벌어졌어요. 하얀 구슬, 노란 구슬을 뺏어서 쌀이야 엽전이야 산더미만큼 쌓아두고 사는 것만 해도 좋은데 또 요술 구슬을 얻게 됐으니 이런 횡재가 어디 있나요? 호호! 착한 백성이로다. 어서 두고 가거라. 농사꾼이 돌아간 뒤에 원님은 빨간 구슬을 손에 쥐고 궁리했어요. 하얀 구슬은 쌀을 내는 구슬이요. 노란 구슬은 엽전을 내는 구슬이렸다. 그렇다면 이 빨간 구슬에서는 뭐가 나올까? 틀림없이 듣도 보도 못한 보물이 줄줄 쏟아져 나오겠구나. 이럴 게 아니라 어서 넣어봐야지. 찔끔찔끔 나와서는 감질만 날 테니 아예 산더미만큼 쏟아지게 그 노물에다 집어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원님은 구슬을 우물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우물은 깊이가 12길이나 되는 데다가 크기는 석자 반이나 되어서 거기에 보물이 가득 차면 평생 꺼내 쓰고도 남을 만큼 쌓이게 되지요. 자, 이제 어떤 보물이 가득 찼나 볼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우물 속에서 왁자지껄 시끌시끌 귀가 멍멍해질 만큼 요란한 소리가 나는데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물에서 개구리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와 몇천 몇만 마리가 되는지도 모르게
온 집안을 기어다녔어요. 방이고 마르고 부엌이고 온 사방이 개구리 떼가 되어버렸어요. 그동안 하얀 구슬, 노란 구슬에서 나온 쌀이고 엽전이고 죄다 없어지고 보이는 건 온통 개구리뿐이었죠. 원님은 혼이 다 빠져서 주랭랑을 놓고 농사꾼은 그 뒤로도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잘 살았대요. 개구리들은 다 어떻게 됐냐고요? 요새 들판에 뛰어다니는 개구리들이 다 그 개구리들이래요. 이상한 수수께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저 추풍령 고갯마루에 주막이 하나 있었어요.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이 쉬어가던 주막이었어요. 과거 보러 가는 날이 저물면 하룻밤 자고 가려고 들고 먼 길을 걸은 사람은 다리 쉼하려고 들고 이래저래 주막은 늘 선비들로 북적거렸죠. 그런데 한 번은 선비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닥쳤던 모양이에요. 방은 비좁은데 사람은 많으니 눕지도 못하고 둘러앉아서 정강이를 맞비비고 있었지요. 별 수 없이 앉은 채로 밤을 새워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빙 둘러앉으니 가운데가 널따랗게 빌 것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 한 사람쯤은 다리를 뻗치고 누울만 했죠. 모두들 거기에 눕고 싶지만 체면을 차리느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말을 꺼냈어요. 우리 이럴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저기 누워서 편히 자도록 합시다. 그건 그렇소만 누울 사람을 어찌 정한단 말이오? 수수께끼 내기를 합시다.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수수께끼를 내어 아무도 못 맞추는 문제를 낸 사람이 눕도록 하면 좋지 않겠소? 그거 좋은 생각이요. 이렇게 의논을 하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런데 모두들 책을 많이 읽은 선비라 웬만한 수수께끼는 다 척척 알아맞혔어요. 이 사람이 모르면 저 사람이 알고 저 사람이 모르면 또 이 사람이 알고 이렇게 척척 알아맞추니 당최 누울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쭉 돌아가다가 마지막에 남은 선비가 수수께끼를 내는데 뭐라고 내는 거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서 진진이를 3번 부르는 게 뭐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서 진진이를 3번 부른다? 거참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네. 아무도 모르니 다른 사람이 그게 뭔지 말해봐라 이렇게 다그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비가 이야기를 쭉 늘어놓는데 옛날에 한 임금님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임금님한테는 딸이 하나 있었죠. 아들도 없고 달랑 딸 하나뿐이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지면 터질세라 불면 꺼질세라 애지중지 키웠죠. 그런데 이때 나라 안에 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멀쩡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사람이 없어지고 자고 일어나면 또 사람이 없어지고 어느 집에서는 아버지를 잃고 또 어느 집에서는 어머니를 잃고 아들, 딸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줄줄이 사라졌죠. 어디로 사라졌는지 좌치도 없어요. 참 귀신이 코칼 노릇이었죠. 그러다 결국 임금님의 딸까지 없어졌어요. 그 애지중지하던 딸을 잃어버렸으니
임금님이 군사를 풀어 온 나라를 이 잡듯이 뒤졌죠. 그래도 공주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주를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곳곳에 방을 걸었어요. 힘께나 쓴다는 장수들과 날고 기는 점장이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죠. 그 사람들이 모두 공주를 찾아 나섰지만 아무도 공주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터럭만한 자취라도 있어야 찾을 게 아니겠어요. 일이 이렇게 되니 임금님도 임금님이지만 온 나라 사람들이 근심에 쌓였어요. 언제 누가 연기같이 사라질지 모르는 판국이니 근심이 안 되겠어요. 그때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고 여기저기 헤매다 보니 자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난생 듣도 보도 못한 곳으로 가게 됐죠. 사람 발길도 안 닿는 그런 데서 헤매다 보니 저 아래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만히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봤더니 사람들이 한 무더기가 올라오는데 죄다 오라를 지고 굴비 두른 모양으로 줄줄이 묶여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맨 앞에 선 몸이 깍지똥 같고 팔뚝이 홍두깨만 하고 눈에 빨간 불이 철철 흐르는 놈이 사람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것이 바로 괴물이었어요. 옳지, 저것이 여태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간 괴물이로구나. 나무꾼은 가만히 뒤를 밟았어요. 뒤를 밟다 보니 어느 골짜기에 썩 들어서더니 큰 바위 앞에서 떡 멈춰 서더란 말이죠. 떡 멈춰 서서 바위를 두 손으로 잡고 끙 하면서 한 번 용을 쓰니까 그 큰 바위가 스르르 열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커다란 동굴아가리가 나타났어요. 괴물이 사람들을 끌고 동굴 속으로 들어갈 때 나무꾼도 사람들 틈에 끼어 들어갔죠. 다 들어가니 괴물이 바위를 도로 닫아버렸어요. 바위를 딱 닫아버리니 이건 옴짝달싹도 안 하는 거예요. 동굴 속으로 한참 들어가니 빛이 환한 딴 세상이 나타났어요. 고래등 같은 귀갓집도 있고 버섯 같은 초가집도 있는 그런 큰 세상이었어요. 괴물이 사람들을 끌고 큰 귀화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나무꾼은 사람들 틈에 섞여가다가 얼른 장독간에 숨었어요. 그러고 한참을 있으니 웬 처녀가 바가지를 들고 장을 뜨러 왔어요. 장독 뚜껑을 열고 바가지로 장을 뜨면서 처녀가 노래를 불렀어요. 포고지고 포고지고 울어머니 포고지고 가고지고 가고지고 우리 집에 가고지고. 가만히 보니 괴물한테 잡혀온 처녀 같았어요. 그래서 나무꾼이 돌멩이를 장독으로 똑똑 두드리며 저도 같이 노래를 받아 불렀어요. 딱한 쥐고 딱한 쥐고 장 뜨는 저 처녀야, 너의 집에 가려거든 말 한마디 건네주소. 처녀가 노래소리를 듣더니 낌새를 알아차리고 가만히 장독을 돌아 나무꾼이 숨어있는 데로 왔죠. 놀라지 마시오. 나는 산에서 길을 잃어 헤매다가 저 괴물을 따라 여기까지 왔소이다. 그렇습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굴에 살았는데 괴물에게 잡혀와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듣고 보니 그 처녀가 바로 공주였어요. 그래서 둘은 괴물을 없앨 방도를 의논하게 되었어요. 제 아무리
힘센 괴물이라 하나 저도 틀림없이 무서워하는 게 있을 것이요. 그러니 틈을 봐서 괴물이 뭘 무서워하는지 좀 알아봐 주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빈 독에 잘 숨어 계세요. 그래서 나무꾼은 빈독 안에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공주는 그날 밤에 괴물한테 가서 술을 권하는 체 하면서 당신처럼 힘센 사람은 세상에 무서워하는 게 아무것도 없겠지요? 하고 넌지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허허허, 아니야. 나도 무서운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뭔가요? 처음엔 괴물이 대답을 안 하다가 자꾸 술을 권하면서 물으니 다른 건 하나도 안 무서워. 사슴 가죽 냄새가 제일 무섭지. 어휴. 공주가 그 말을 잘 들어뒀다가 괴물이 잠든 틈을 타서 장독간으로 갔어요. 가서 빈독 안에 숨어 있는 나무꾼에게 그대로 일러줬죠. 얼커니, 이제 됐소. 그 괴물이 자는 방만 일러주시오. 마침 나무꾼이 허리춤에 부시 주머니를 하나 차고 있었는데 그 주머니가 바로 사슴 가죽으로 만든 거였어요. 그 주머니를 잘라 동글동글하게 뭉쳐가지고 괴물이 자는 방에 숨어들었지요. 그리곤 괴물의 콧구멍에다 사슴 가죽 뭉친 것을 박아 넣었어요. 그랬더니 괴물이 벌떡 일어나 길길이 뛰다가 벼락치는 소리를 내면서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괴물을 없애고 나니 붙잡혀 왔던 사람들이 죄다 우르르 몰려나와 사냥꾼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힘센 젊은이 수백 명이 달려들어 동굴을 막고 있던 바위를 밀고 밖으로 나갔어요. 잡혀온 사람 수천 명이 다 나오고 임금님 딸도 물론 함께 나왔죠. 그런데 임금님 딸이 나가서 나무꾼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고 찾으니 나무꾼은 그새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대궐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사실 나무꾼은 동굴을 못 빠져나오고 안에 갇혀 있었어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 뒤처져 있던 나무꾼이 미쳐 나오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바위로 동굴을 막아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나무꾼은 할 일 없이 혼자 굴 속에 갇히게 됐어요. 힘센 젊은이 수백 명이 달려들어 겨우 열고 닫은 바위인데 그걸 혼자 힘으로 어떻게 열겠어요. 그러니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혼자서 탄식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죠.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뭐 먹을 게 없나 하고 괴물이 살던 귀갓집으로 들어갔죠. 부엌에 가서 여기저기 살피는데 솥 안에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났어요. 뭐가 있나 하고 솥뚜껑을 열어보니 글쎄 솥 안에 커다란 자라가 한 마리 들어있었어요. 괴물이 잡아서 삶아 먹으려고 솥 안에 넣어뒀나 봐요. 자라가 눈을 꿈쩍꿈쩍하며 나무꾼을 쳐다보는데 참 불쌍했어요. 그래서 자라를 솥에서 꺼내줬어요. 솥에서 꺼내주니 자라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숨이 막혀 죽었을 터인데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말은 고맙지만 당장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 큰일이구나. 그것은 염려 마십시오. 저한테 방도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밖으로 엉금엉금 기어나갔어요. 나가서는 뭐라고 입을 뻥긋뻥긋 하니까 어디서 개미떼가 수없이 기어오는데 천지가 새까맣게 될 정도로 기어왔어요.
그러더니 굴을 막은 바위 밑을 고물고물 파니 그 큰 바위가 흔들흔들하더니 한참 뒤에는 쿵 하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나무꾼은 자라와 함께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밖으로 나와서 자라가 말했어요. 저는 본디 용왕의 아들인데 묵 구경을 나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갚고자 하니 부디 저와 함께 용궁으로 가시지요. 그래서 나무꾼은 자라 등을 타고 용궁으로 갔어요. 용궁에 가니 용왕이 용상에 턱 앉아 있다가 아들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반갑게 맞아주었죠. 살 밤낮으로 잔치를 벌이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풍악을 울리면서 참 대접을 잘해줬어요. 그렇게 대접을 잘 받고 돌아가려고 하니 용왕 아들이 와서 가만히 말했어요. 돌아갈 때 아버지가 뭐든지 마음에 드는 물건을 하나 가져가라고 하실 겁니다. 다른 것은 말고 진진이라는 항아리를 하나 달라고 하십시오. 용왕 앞에 가서 이제 그만 돌아가 봐야겠다고 하니 아닌 게 아니라 용왕이 뭐든지 마음에 드는 물건을 하나 가져가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무꾼은 다른 것은 말고 진진이라는 항아리를 주십시오.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용왕이 한참 생각하다가 하는 수 없다는 듯이 항아리를 하나 건네줬어요. 그걸 가지고 자라등을 타고 묻으러 나왔죠. 나올 때 용왕 아들이 가르쳐 주기를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항아리를 쓰다듬으면서 진진아를 3번 부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말해줬어요. 나무꾼은 그 말을 잘 새겨들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멀었던 나무꾼은 가다가 산속에서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으니 잘 곳도 없고 쉴 곳도 없었어요. 그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진진이를 부르라는 말이 생각나서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3번 불렀어요. 진진아, 진진아, 진진아.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항아리에서 파란 옷을 입은 아이가 쏙 나오더니 공손하게 절을 하면서 어인일로 부르셨습니까?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무꾼은 밤중에 쉴 곳이 없어 불렀다고 했죠. 그랬더니 대바람에 고래등 같은 집을 한 채 턱 지어놓고 도로 항아리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나무꾼은 고래등 같은 집에 들어가서 푹 쉬었어요. 그런데 일이 꼬이느라 그랬는지 그걸 누가 숨어서 다 보고 있었어요. 바로 산도둑이었어요. 산도둑이 가만히 보니 진진이라는 항아리가 참 신기한 물건이었어요. 3번 부르기만 하면 나와서 뭐든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 보물도 그런 보물이 없었죠. 그래서 산도둑은 가만히 들어가서 나무꾼을 죽이고 항아리를 빼앗아 달아나 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 임금님 딸이 대골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웬 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 하면서 방에 들어와 하얀 봉지를 떨어뜨려 놓고 나갔대요. 봉지를 열어보니 약초 한 움큼과 편지가 들어 있었는데 그게 용왕 아들이 쓴 편지예요. 편지에는 날이 밝은 대로 이 약초를 가지고 아무산 아무꼴로 가시오라고 적혀 있었어요. 임금님 딸이 이튿날 편지가 적힌 곳으로 약초를 가지고 가보니 산속에 덩그런 기와집이 있고
그 안에 웬 죽은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가만히 보니 동굴에서 만났던 바로 그 나무꾼이었어요. 공주가 나무꾼에게 가지고 간 약초를 다려 먹였더니 죽었던 사람의 몸에 핏기가 사르르 돌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진진아, 진진아, 진진아 하고 진진이를 3번 불렀대요. 이렇게 해서 선비 이야기가 끝났어요. 듣고 보니 죽은 사람이 살아서 진진이를 3번 부르는 이야기가 맞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다른 선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낸 선비가 내기에서 이겼어요. 그래도 빈자리를 차지하고 눕지는 않았대요. 왜냐면 이야기를 다 끝내고 보니 날이 샜는데 뭐하러 눕겠어요. 바로 길을 떠났죠. 길 떠난 선비는 서울 가서 과거에 급제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광대탈과 장사 삼형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갓날 갓적에 한 아이가 살았는데 이놈이 힘은 천하장사이면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었어요. 첫날 만날 먹고는 잠만 자요. 하루 종일 먹고는 자고 먹고 자고 한단 말이죠. 몸집은 깍지똥만한 게 먹기는 적게나 먹나. 밥을 해주면 한참에 대사발씩 먹어치우고는 퍼질러 자는 게 일이었어요. 나이 17이 되도록 그러고 있으니 어머니 아버지가 그만 탁 질려버릴 거 아니겠어요? 얘야, 너는 밤낮 먹기만 하고 잠만 잘 참이냐? 남들은 너만한 나이에 농사도 짓고 나무도 하더라만 너는 그 힘뒀다 어디에 쓰려고 그러니? 하고 걱정 반 꾸중 반으로 타일렀죠. 그랬더니 이놈이 들어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며 하는 말이 그러면 좁쌀 단말만 주세요. 이러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좁쌀 단말이라니. 좁쌀 단말이 어디 적나요? 그래서 못에 쓰려고 그러냐니까 다 쓸 때가 있어 그러니 그냥 달래요. 그래서 부모님은 할 수 없이 줬어요. 가만히로 한 가만인데 주니까 그걸 무슨 콩주머니 쥐듯이 한 손에 쥐고 흔들면서 뒷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뒷산으로 올라가서는 아름드리 나무를 한 손으로 쑥 뽑아 제끼는 거예요. 뽑힌 자리에 구덩이가 큼지막하게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좁쌀을 드립다 쏟아붓는 거죠. 단말을 몽땅 구더기에다 쏟아붓고 손을 탁탁 털어 널고 내려왔어요. 그래놓고 그 뒤로 날마다 구덩이에 오줌똥을 갖다 붓더니 싹이 나니까 한 포기만 남기고 죄다 속간해 버렸어요. 달랑 한 포기만 남겨두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포기가 엄청나게 자라는 거예요. 키는 하늘을 찌를 듯하고 대궁은 아름드리가 되고 그러더니 조 잎싹이 말도 못하게 많이 달리는 거예요. 조가 다 익으니 뿌리째 뽑아다 통째로 들고 탁탁 두들겼어요. 돌이 깨질 대신에 말이죠. 그러니까 좁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몇백 석이나 나왔는데 그걸 모두 가마니에 담아 쌓아두고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밥만 축내고 잠만 자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세상 구경하러 나갈 테니 이 좁쌀로 밥해 드시고 잘 지내십시오. 하고 집을 나왔어요.
집 나올 때 광대탈을 하나 만들어 얼굴에 뒤집어 쓰고 나왔어요. 그동안 밥만 축내고 잠만 자서 불효한 까닭에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놈 이름이 광대탈이 되었어요. 광대탈이 집을 나와 정처 없이 자꾸 가다 보니 저쪽에서 한 사람이 오는데 엄청나게 큰 지팡이를 짚은 거예요. 굵기는 한아름이나 되고 길이는 30발이나 되는 지팡이인데 가만히 보니 그게 참대통이었어요. 속이 빈 참대로 만든 통지팡이더란 말이죠. 그렇게 큰 지팡이를 짚고 다니다니 그놈도 보통 장사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찌 그리 굵은 걸 짚고 다니오? 하고 물으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놈이 굉장히 거추장스러웠어야 되겠소? 뭐든 닥치는 대로 이 참대통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 좋죠. 하면서 참대통 마개를 탁 여는데 속을 들여다보니 아는 게 아니라 별의별 게 다 들어있었어요. 옷이고 양식이고 집신이고가 거기 다 들어있었죠.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다닙시다. 나도 떠돌이 신세라오. 그거 좋지요. 이렇게 해서 둘이 의형제를 맺고 같이 갔어요. 이놈 이름은 참대통이었어요. 그래서 광대탈하고 참대통하고 형제가 되어 간 거죠. 한참 가다 보니 저 멀리서 큰 나무가 누워있다 일어났다 하고 있었어요. 나뭇가지가 땅으로 푹 꺼졌다가 하늘로 쑥 솟아올랐다가 이런단 말이죠. 저게 무슨 병고인고 하고 가까이 가보니 나무 밑에서 커다란 놈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 콧바람이 얼마나 센지 21번 쉴 때마다 나무가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그놈도 보통 장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자는 놈을 깨워가지고 무슨 일로 여기서 잠을 자오? 하고 물으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놈이 잠이라도 시원하게 자야 할 것 아니오. 나무 밑에서 잠을 자면 나무가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바람에 아주 시원하지요. 하고 말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다닙시다. 말동무가 있으면 좋지 않소? 그거 좋지요. 이래서 또 의형제를 맺고 같이 다녔어요. 이놈은 이름이 콧바람이었어요. 광대탈하고 참대통하고 콧바람하고 이렇게 셋이서 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 웬 사람이 돌을 떡 주무르듯이 하고 있었어요. 돌을 맘대로 늘였다 줄였다 뭉쳤다 폈다 하면서 놀고 있었죠. 그러다가 돌을 어떻게 주물럭주물럭 하더니 갓을 딱 만드는 거예요. 돌로 갓을 만들어 머리에 쓰더란 말이죠. 그 무거운 것을 머리에 쓰다니 이놈도 보통 내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하필 무거운 돌로 갓을 만들었소? 라고 말했더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놈이 갓이 가벼워서야 되겠소? 보통 갓은 바람만 불면 휙휙 날아가서 귀찮아서 아예 돌갓을 쓰고 다니려고 그런다오. 라고 말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다닙시다. 여럿이 다니면 심심하지 않을 거 아니오. 그거 좋지요. 이래서 또 의형제를 맺었어요. 네 형제가 된 거죠. 이번에 만난 놈은 이름이 돌갓이었어요. 그래서 광대탈하고 참대통하고 콧바람하고 돌갓하고 이렇게 넷이서 다녔어요. 딱히 정해놓은 곳도 없고 정처 없이 바람 부는 대로 하염없이 다녔죠. 한참을 가다 보니 날이 저물었는데 날이 저문 곳이 어딘고 하니 집도 절도 없는 산속이었어요. 별도 달도 없이 사방이 캄캄한데 산속을 한참 헤매다가 산마루에 딱 올라서니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옳지, 저기 사람 사는 집이 있구나. 캄캄한 밤중에 불빛을 보니 반갑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바람에 불빛 비치는 곳까지 냅다 달려갔죠. 가보니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있는데 대문이 12대문이었어요. 첫째 대문을 열고 주인 있어 해도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둘째 대문을 열고 거기 주인 있어 해도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셋째 대문을 열고 주인 있어 해도 아무 대답이 없네요. 넷째 대문을 열고 주인을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고, 다섯째 대문을 열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11째 대문을 열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12대문을 다 열고 들어가서 주인 있어 하니 집안에서 처녀가 하얗게 소복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하는 말이 이 산중에 어찌 오셨습니까? 혹 하룻밤 자고 가려고 오셨다면 두 말 말고 돌아가십시오. 여기는 잘 데가 못 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 우리 집 식구가 요남은 됐는데 어느 날부터 자고 일어나 보면 한 사람씩 죽어나가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들 모두 죽고 하인들마저 죽어서 오늘은 제가 죽을 차례입니다. 그러니 공연히 애매한 목숨 버리지 말고 어서 돌아가십시오. 듣고 보니 예산 일이 아니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험한 일이 난 것 같았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리 험한 일이라 해도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명색이 장사들이 못 본 채 할 수 있나요?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죠. 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밤 지켜보겠소. 방에 병풍을 둘러치고 처녀를 그 뒤에 숨겨놓고서는 넷이서 잠을 안 자고 집을 지키기로 했어요. 네 장사가 저마다 한 자리씩 맡아서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거죠. 참대통은 제일 바깥 대문을 지키고 콧바람은 바깥 마당을 지키고 돌갓은 앞마당을 지키고 광대탈은 처녀가 숨은 방을 지켰어요. 드디어 밤이 이슥해지니까 찬바람이 쏴 하고 불더니 뭐 시커먼 것이 오는데 가만히 보니 눈에 시퍼런 불이 철철 흐르는 네 발 짐승이에요. 그게 뭔고 하니 수백 년 묵은 청너구리였어요. 본래 청너구리가 오래 묵으면 요물이 돼가지고 힘이 엄청나게 세어진다는 말이 있었죠. 다가와서 덤벼드는 놈을 바깥대문 지키던 참대통이 때려잡았어요. 길이가 30발이나 되는 참대통을 한번 휘두르니까 청너구리가 맥을 못 추고 단번에 나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잡은 놈을 참대통에 쓸어 담았죠. 그런데 처음 왔던 청너구리는 청너구리 떼 중에서도 제일 힘이 약한 졸개였던 모양이에요. 한 300년 묵은 놈인데 이 놈이 청너구리들 소굴에서는 제일 어린 놈이었어요. 청너구리들 생각에는 이 집 식구를 다 잡아먹고 달랑 처녀 하나 남았는데 힘센 놈을 보내랴 하고 제일 약한 놈을 보낸 거죠. 그런데 보내놓고 암만 기다려도 졸개가 안 오니 좀 더 힘께나 쓰는 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셋째 9벌 되는 한 500년 묵은 놈을 보냈죠. 이 놈은 한 500년 묵어나서 그런지 참 대통이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몸뚱이가 연자 맷돌만한 놈이 달려드는데 암만 힘을 써도 안 됐어요. 죽을 힘을 다해 싸우다가
잠대통은 그만 잡아먹혀 버렸어요. 셋째 청너구리가 참대통을 홀랑 집어삼킨 다음에 12대문을 다 열고 들어가니 이번에는 바깥마당을 지키는 콧바람이 맞설 차례죠. 콧바람이 용을 써서 쿵 하고 크게 콧김을 한번 내쉬니까 청너구리란 놈이 감당을 못하고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그걸 잡아다 콧바람으로 꽁꽁 얼려놨죠. 청너구리 소굴에서는 두 번째로 보낸 놈도 소식이 없으니까 좀 더 힘센 놈을 보냈어요. 이번에는 둘째 9벌 되는 큰 놈이 왔는데 이 놈은 한 700년 묵은 놈이었어요. 그러니 힘도 더 셀 거 아니겠어요? 이놈한테는 콧바람도 못 당했어요. 아무리 용을 써서 콧김을 내놔도 그저 두어 자쯤 흔들흔들 밀려났다가 도로 달려들고 하니 당할 재간이 있나요? 그래서 콧바람도 잡아먹혔어요. 둘째 청너구리가 콧바람을 홀랑 집어삼키고 앞마당으로 썩 들어서니 이번에는 앞마당 지키는 돌갓이 맞설 차례였죠. 돌갓이 갓을 벗어서 번개같이 한번 크게 휘두르니까 둘째 청너구리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할 일 없이 돌갓에 한 방 얻어맞고 나가 떨어졌어요. 그 놈을 잡아다 큰 돌로 꼼짝 못하게 눌러놨죠. 세 번째로 보낸 놈도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는 청너구리 두목이 나섰어요. 이 놈이 청너구리 중에서도 제일 힘이 센 놈으로 한 1000년 묵은 놈이었어요. 몸뚱이가 집채만한 것이 벼락치는 소리를 내면서 왔는데 담이 약한 사람 같으면 그냥 한 번 보고도 기절할 만하더라 말이죠. 그런 놈이 달려드니 돌갓도 못 당해요. 돌갓을 아무리 휘둘러도 그저 움쩔대고 조금 물러났다가 또 달려들고 하니 당할 재간이 있나요? 한참 동안 싸우다가 속절없이 잡아먹혔죠. 일이 이렇게 되니 이제 남은 것은 광대탈 하나뿐이잖아요. 청너구리 두목이 돌갓을 훌렁 집어삼키고 방으로 썩 들어서니까 광대탈이 앉았다가 일어서는데 그새 무슨 도수를 부렸던지 몸이 5개가 됐어요. 말 그대로 오광대가 된 거예요. 광대탈을 쓴 놈이 5이나 한꺼번에 달려드니 청너구리 두목도 정신을 못 차렸죠. 이쪽을 봐도 광대탈, 저쪽을 봐도 광대탈이니 정신이 있겠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호우적거리는 놈을 딱 후려치니까 정강이를 탁 꺾고 쓰러졌어요. 그러는 놈을 잡아다 새끼줄로 묶었죠. 묶어놓고 등짝을 세게 후려치니 이놈이 캑캑 하더니 속에서 뭘 토해내는데 돌갓이 탁 튀어나왔어요. 그냥 집어삼켰으니까 뱃속에서 살아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는 돌갓이 돌로 눌러놓은 둘째 놈 등짝을 후려치니까 콧바람이 탁 튀어나오고 콧바람이 콧김으로 올려놓은 셋째 놈 등짝을 탁 후려치니까 잠대통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네 형제가 다시 만났죠. 넷이서 청너구리 네 놈을 한데 묶어놓고 장작을 빙 둘러싸은 다음에 불을 질러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처녀네 식구 원수를 갖고 광대탈은 처녀와 혼인해서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잘 살았지요. 넷이서 친형제처럼 지내면서 잘 살다가 냈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무엇이 됐는고 하니 무지개가 되고 바람이 되고 번개가 되고 해와 달이 됐어요. 참대통은 참대로 땅 위에 물을 길어 올려 무지개가 되고 콧바람은 코로 바람을 일으켜 바람이 되고 돌갓은 부싯돌로 탁탁 쳐서 번개가 되고 광대탈은 해가 되고 처녀는 달이 되고 이렇게 하늘에서 오손도손 잘 살고 있답니다.